네, 안녕하세요. 이어의 태용입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 게 2017년이니까 벌써 8년이 다 됐는데요. 그동안 인터뷰 섭외부터 질문까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제가 평소 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실리콘밸리가 궁금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혁신을 일궈내는지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환학생도 안 갔다 왔고 유학 경험이라든지 인맥이 없어서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제 소개 영상을 올렸어요. 2명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한 분이 저희 채널에 2번 나왔던 김영교라는 디자이너였고, 다른 한 분이 스픽이라는 영어 회화 앱을 한국에서 고속 성장을 시킨 하이 아웃풋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는 박가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구글, 애플 다니는 직장인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처음에 성사가 됐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한 게 설문조사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는데, 디자이너 그룹에다가는 실리콘밸리 디자이너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서베이를 작성을 해서 페이스북 디자이너들 그룹에다가 올리고, 개발자를 인터뷰를 할 때면은 그 개발자분들 모여 계신 커뮤니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에게 궁금한 점, 이런 서베이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답을 많이 받진 못했는데, 저는 실리콘밸리 하면은 창업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은 평범한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 갈 수가 있냐, 비전공자도 갈 수가 있냐, 실리콘밸리에 대한 판타지가 되게 많은데 실제적인 처우는 어떻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 막 자르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내가 궁금한 것과 컨텐츠의 타겟이 궁금한 것들,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던져보는 거죠. 디자이너 분들이 원하는 건 디자이너 분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저도 개발자가 아니어서 개발자 인터뷰를 할 때 뭘 물어보면 좋을지 잘 모르는데, 실제 개발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를 대신 물어봐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콘텐츠가 되게 잘 됐어요. 또 다른 팁은,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채널을 처음 만들면은 저의 채널, 저의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오디언스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유튜브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는 유튜브한테 우리 컨텐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줘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 개발자 인터뷰를 하면은 컨텐츠가 나왔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렇게 정중히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호에서 만든 컨텐츠는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훨씬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었죠. 요약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줘라. 컨텐츠도 제품이니까 제품을 내가 직접 잘 팔아야 된다. 인터뷰 채널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나에게 신뢰를 먼저 보여줬으면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로 그분들을 놀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인터뷰 수락할 때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별 기대 없이 인터뷰 수락을 해주시는데,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나 쟤랑 작업해보니까 되게 좋더라, 많은 사람들이 봐줬고 공감해줬고 채용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저희 채널이 처음부터 창업자들이 나오는 채널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직장인분들, 그분들의 인사이트, 커리어 성장,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채널이었는데, 운이 되게 좋았던 거는 저만 실리콘밸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많은 창업자분들이 실리콘밸리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CEO분들 섭외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면은 이미 저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이 구독자 풀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리콘밸리 문화가 이렇게 유니콘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10조, 100조 이렇게 기업 일구신 분들도 강연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실패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나누는 걸 보면서 나도 학생 창업하던 시절에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더 잘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 문화도 저렇게 좀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업 CEO분들한테 이제 콜드메일
같은 걸 보내서 채널에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만나는 주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시진 않더라고요. 아, 내가 설득하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설득이 될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죠. 나는 어차피 그 구독자 한 3,000명인 유튜버다 보니까 투자자, 쩐주들이 설득을 하게끔 만들면은 어떨까? 디캠프에 제안서를 냈어요. 한국 스타트업 CEO 인터뷰 시리즈를 만들어보자. PPT 만들어서 이제 가져갔죠. 디캠프에서 설득을 해주셔서 배틀그라운드 만드신 장병규 대표님, 그리고 직원 40명일 때 토스, 뭐 이런 회사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이 기업인분들이 유튜브 나오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조심스러웠어가지고 신뢰를 사기 위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듣다가 방금 하신 말씀 되게 좋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기업가분들이 또 신뢰를 많이 주셨어요. 얘는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뽑아서 자기 조회수를 벌고 나를 욕먹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은 팀처럼 응원하는 입장이구나. 그런 신뢰가 생겼을 때부터 딴 데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가분들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후 나가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 채용에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회사를 소개할 때 맨날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 보여주면 되니까 편해졌다 라고 하면서 채용 페이지에다가도 저희 영상들 올려놓고 좋은 얘기들이 돌면서 이제 CEO 섭외가 점차 쉬워진 것 같습니다. 2호 자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로 키워보자. 마치 포브스가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태동하던 시대에 생겨났고 블룸버그가 이런 금융의 시대에 탄생을 했던 것처럼 창업이 보편화되는 시대에도 대표적인 미디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우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끝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저희 사무실을 만들고 벌써 한 2년 넘게 됐네요. 구독자 한 37만 정도 됐고 이제 어디 가서 우리 2호다 라고 하면은 나 이거 봤다 이러시는 분들 많고, 뭐 피그마나 뭐 노션이나 이런 데서 행사 열면은 좀 불러주는 채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 진출할 때 진짜 그냥 몇 주 동안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미국 시장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막 찡찡거리는 글을 썼는데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이 그걸 보시더니 밤 11시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 아는 형님하고 술 먹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 유니콘이 부르니까 가야죠. 우버 타고 갔어요. 그래도 이제 너가 2017년부터 미국에 계속 왔고 2018년에 그때 시리즈 A 받았을 때 샌드버드를 커버를 해줬고 그때 이후로 2호에 몇 번 출연도 했고 같이 채용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 미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보통 1, 2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계속 오는 거 보면은 너는 계속 할 애인 것 같아서 한번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더니 이 Y 컴비네이터의 마이클 세이벨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상을 찍게 됐고 찍자마자 빠르게 편집을 해서 그걸 이제 샘플로 다른 회사들 설득을 들어갔죠. 우리 아직 이름 없는 애들인데 YCL 마이클 세이벨 영상 찍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야 우리 영상 잘 만들어 한 번만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다른 분들 섭외를 줄줄이 해낼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졌던 원칙은 처음과 똑같아요. 저희를 만나주는 분들이 별 기대 없이 만날 텐데 그분들을 깜짝 놀라게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SNS에 공유하게 만들자. 저희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에버노트의 필리빈, 노션의 파운더들, 일라드 길 이런 분들이 SNS에 저희 컨텐츠 공유를 해주면서 입소문이 쫙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일론 머스크 친구 정도까지는 다 뚫은 것 같아요.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채널 이름이 태용이었다가 그리고 한 3년 정도 뒤에 채널 이름을 2호로 바꿨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주변에 많은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몇만, 10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광고도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직장인으로는 벌기 어려운 월 소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 표현으로는 이제 마에 1,000만 원, 마에 2,000만 원 구간이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이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벌고 강의 뛰고 뭐 광고 받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이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개인이 너무 중요해지고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해도 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줘, 내가 광고를 좀 더 많이 받아서 나를 돈 벌 수 있게 도와줘, 뭐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좀 기능적으로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금도 들고 했을 때 이 유튜브 환경이 뭐 미스터 비스트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돈 버는 거 다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번 만큼 그냥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초고속 성장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하면은 언젠가 도태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스타트업 테크라는 주제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저희 오디언스 분들이 또 똑똑하고 열정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막 컨텐츠 혼자 막 찍고 막 편집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는 독자분들을 계속 만족시킬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의 1,000만원, 2,000만원 구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의 수익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직원들을 뽑았고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바꿨죠. 월급 많이 가져가려면 주주총회 열어야 되죠. 법인의 일부로서 견제받는 존재로 이제 저를 갖다 놓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스톡 옵션 주면서 우리 한번 이거를 회사로서 크게 한번 키워보자 라는 이제 비전도 만들고 미션도 만들고 이러면서 키워온 것 같습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크리에이터였던 대표는 경영으로 좀 빠져야 되고, 이제 저도 그때부터 채널에 좀 덜 나오기 시작을 했고, 회사 내에서 PD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더 뛰어나질 수 있는 되게 잠재력 높은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성훈 PD님 같은 경우에 저희 사고 실험 코너를 잘 운영을 하시다가 팬층을 많이 확보를 해서 채널 독립을 하셨는데, 첫 게스트부터 조수영, 송기령 이런 분들 나오시고, 펄펙시티 CEO 뭐 이런 분들 이제 출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터뷰어로 성장을 했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영향도 많이 받아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자기가 쓰던 문짝을 떼서 사무실 책상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시애틀에 그 데이원 빌딩 아마존 본사 가면은 신입사원들 이 문짝 책상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제프 베조스 돈 많았거든요. 명문대 나와가지고 컨설턴트였는데 가장 소비자 중심적인 미션을 생각을 하면은 그 많은 상품들 빠르고 싸게 제공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헛슬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정신들을 막 이렇게 설파를 하는데, 저희 뭐 조그만한 회사잖아요. 책상이나 사무실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의가 되게 많았죠. 가성비 좋고 괜찮은 거 쓰자. 그 방을 고를 때도 그냥 뭐 방은 그냥 공간만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난방 잘 되고 역에서 별로 안 멀고 사람들 소통하기 좋고 뭐 좀 그러면 됐지 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지내다가, 좋은 직원들 뽑으려면은 제가 바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사무실 옮겨 다닐 때마다 아트웍 같은 것도 하고 막 포스터도 만들고 우리의 정신은 뭐다 이런 것도 막 표현하려고 그러고, 의자와 책상에 대한 기준도 좀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그냥 돈 10만원 20만원 차이면은 다들 좀 넓은 책상에서 일을 하자, 나도 그런 책상이 좋은데 뭐 남들도 그렇겠지, 오래 일해도 괜찮을 책상과 의자를 구비를 하자. M703 같은 책상도 엄청 고급 책상인데 CEO 책상, 뭐 임원 책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집중 업무 공간으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더 집중하고 더 오래 일을 할 때는 이런 옵션도 있구나 라는 선택지를 구성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퍼시스의 야심작인 M703에서 스폰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배송 왔을 때 그랜드 피아노가 잘못 배송이 온 줄 알았어요. 직원분들도 피아노 시켰냐, 이거 무슨 상판이 이렇게 크냐, 좀 당황을 했어요. 기사님들이 조립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제품이 너무 고급스럽고 좋아서 재료나 마감이나 높이 조절이 모니터 받침대까지 조절이 되고, 그리고 컨센트도 엄청 많고 선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수평적인데 제 책상으로 이렇게 온 거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도 계급이 생기는 건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퍼시스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책상 컨셉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문화에 맞춰가지고 집중 업무 공간으로 포지셔닝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쓰시는 다른 PD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쓰고 계신데 높이 조절이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 이렇게 스탠딩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높이면은 엄청 높게 올라가고 낮추면 또 엄청 낮게 내려가가지고 그냥 엄청 높여놓고 그냥 막 꾸부정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엄청 낮춰놓고 그냥 막 게으른 자세로 막 배 내밀고 막 이렇게 일을 해도 높이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장점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무겁고 중후한데 바퀴가 달렸어요. 저희 이 공간이 저희가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오스쿨 창업교육
촬영을 할 때 연사분들이 오셔서 강의 촬영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상을 좀 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되게 무게감 있고 튼튼하게 고정된 책상 같지만 의외로 유연하다. 나한테 밀리미터 단위까지 딱 맞출 수가 있어서 핫데스크 이런 거 쓰면은 그냥 남의 책상 돌려 쓰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그 팀원분들 보면은 되게 애정을 갖고 자기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빨리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커스터마이즈 기능들이. 모니터 성판 조절이 되는 게 한국에서는 분명히 최초일 거예요. 이 모니터 높이 조절을 위해서 별도의 받침대를 구입하기도 하고 책을 이렇게 몇 겹씩 쌓아가지고 모니터 높이를 맞추거든요. 디자인 일관성이 깨지는데 이거는 다 조절이 되는데 디자인은 일관적이고 그래서 좀 책상을 어질럽혀도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또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이폰 최신 쓸 때 되게 아껴 쓰잖아요. 그래서 좀 아껴 쓰게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질문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신뢰를 사는 거고 다른 게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들 있잖아요. 뭐 오프라 윈프리나 아니면 한국의 뭐 유재석 같은 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뭐 유퀴즈에서 막 이렇게 창의적이고 엄청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하시는 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러면 힘드셨던 거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해요. 근데 출연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진짜 콘텐츠 뽑는다 열정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안 유명한 인터뷰어들이나 인터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유재석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답변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면 그냥 저 직장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이 인터뷰 참가자가 지금 이 인터뷰하는 자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회 또는 어떤 자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가가 많은 차이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막 창의적인 물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스토리, 좋은 답변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 어제 뭐 했어? 하면 나 그냥 있었지 하면은 화나잖아요. 되게 사소하고 뻔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만큼 삶이 어려운데 낙관적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 비결을 묻는 것보다 어려웠던 것들,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창업자분들이 자기 잘된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성공하려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왜 나를 믿어도 되고 이 인터뷰를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 또는 얼라인먼트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자리가 좀 화기애애해야 인터뷰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 저희 오디언스가 이런 분들이 보는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되게 현란한 말만 하는 것 같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해요. 어차피 같이 시간 내서 하는 거 최대한 잘해보면 어떠냐. 이미 2시간 인터뷰 했는데 우리 1시간 반은 솔직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입 PD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글로벌 팀 같은 경우에 입사하자마자 막 10조짜리 그냥 10밀리언 CEO들 인터뷰할 때 되게 많은데 쫄지 말고 질문 어떻게 해야 되고 신뢰 어떻게 사야 되고 싱크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는 기업가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기업가 다큐멘터리, 인터뷰 컨텐츠들을 계속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왜 잘 됐을까? 저거는 왜 안 됐을까? 나는 이게 재미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은 이제 상시로 계속 인풋을 집어넣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를 잘 하려면은 인터뷰 대상자가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하게끔 하려면은 얘가 좀 뭘 좀 아는 애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인터뷰 현장에서 뭐 잘난 척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2001년 또는 뭐 2008년 이런 때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창업하셨을 당시에 그 닷컴 버블이 터졌는데 아니면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 또는 아이폰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얘가 뭘 아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좀 상상력을 가미한 질문들 이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갓 졸업하고 창업을 했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의 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얘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답변을 해주죠. 그 인터뷰 하는 사람들 프로필 보면서 상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인터뷰 끝나자마자 밤 늦게라도 대충 컨텐츠 방향성을 잡아놓고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제 72시간 안으로 기억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소름들 있잖아요. 인터뷰 현장에서 느꼈던 소름들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까먹게 되는 거고, 인터뷰 끝나면 이제 바로 좀 생선을 손질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드래프트 쳐놓는다 그런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인터뷰하고 컨텐츠 만드는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영감이 너무 많이 돼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만나보지 못했던 대단하신 창업자분들이 창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듣는 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저런 생각을 못해서 막 망했구나, 되게 막 고통스럽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지금은 미국 CEO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한국 창업자들하고 또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먹히는 컨텐츠도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끊임없는 영감이고, 더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편해졌다 싶으면은 좀 불편한 대로 갖다 놔야 돼요. 불편한 거는 약간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 이 생존이라는 게 굶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진출을 했을 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면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압박을 받으면은 성장도 빠르고 주변 것들에 대해 동물적으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편해졌다 싶으면은 다른 곳으로 저를 옮겨다 놓고, 살아있는데 살짝 압박을 받는 쫀쫀한 어떤 긴장감 속에 저를 갖다 놓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2호 보고 창업했어요. 2호 보고 도전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게 목표고, 저희 회사 벽면에도 붙어있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아니라 오늘 탄생한 기업가의 숫자다. 마치 포브스가 전 세계에 있듯이 2호가 전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고, 글로벌한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